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한 권 합격 심화편. 이제 우리가 시대가 또 바뀌어서 고려 시대를 시작을 해볼 건데, 시대 구별상으로는 이제 고대가 끝나고 중세에 해당하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고려 시대 파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8강 내용이 조금 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나름 축약을 한 건데, 고려 초반부터 중반부까지의 정치적인 내용을 한 번에 지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흐름 정도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 세부적인 정리는 이제 기출문제 같은 걸 많이 풀어보시면서 이론이 빠진 부분을 정리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이제 고려가 세워지고 발전하는 과정 단계별로 중반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되게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 이제 왕조가 바뀌었죠. 왕조가 바뀌었으니까 초반의 모습이 있을 것이고 세워지기까지의 과정이 있고 발전해 나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임금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와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고려가 건국되는 과정이에요. 고려가 세워지는 과정. 후고구려가 있습니다. 후고구려를 세웠던 궁예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궁예가 나중에 이제 엄청난 의심병에 걸려서 신하들을 비롯해서 자기 혈육까지 막 거의 도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인망을 잃게 된 궁예가 축출이 되고 나서 그리고 신하들의 추대를 받아서 원래는 궁예의 부하였던 왕건이 태조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호를 고려라고 다시 정하고요. 이 철원 지역에서 개경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건은 베이스가 개경이에요. 이 개경 지역의 개성 지역의 호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신의 기반이 여기에 좀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고려의 개경에 있었던 시대가 여기서부터 역사를 출발을 하게 됩니다.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 고려가 건국되고 나서부터 고려 역사만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초반부에는 고려란 나라가 생기고 나서도 후삼국이라는 형태가 아직 변하지 않았었어요. 여전히 후백제가 있고 그리고 신라도 작게나마 유지가 되고 있었고 그리고 고려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형태의 후삼국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고려가 어떻게 통합을 해 나가는지의 이 단계입니다. 자, 후삼국이 통일되는 과정. 순서 물어보기 되게 쉽겠죠. 여기 옆에 있는 연도 외워봤자 의미가 없어요. 같은 연도가 있어요. 같은 연도.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어떤 사건보다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났는지 인과관계를 알고 있느냐? 이거를 섞어놓고 물어보겠죠.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먼저 보겠습니다.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 자, 고려가 세워진 것까지는 좋은데 아직은 후삼국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로 긴장 상태에 있었는데 이 후삼국에서 처음에 군사적으로 가장 큰 권한을 좀 잘 나가고 있었던 국가는 아무래도 장수 출신으로 싸움에 대해서 이런 게 밝았던, 이지가 밝았던 견훤 쪽입니다. 후백제 견훤이 있었는데 둘이 붙을 수밖에 없죠. 후백제 견훤의 군대하고 이 고려가 맞붙게 되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전투로 크게 나오는 게 공산 전투입니다. 근데 공산 전투에서 견훤의 군대가 고려 왕건의 군대를 상대로 굉장한 승리를 거두게 돼요. 여기서 왕건이 한번 죽을 뻔했어요. 한번 죽을 뻔했는데 그 신하가 대신 갑옷을 바꿔 입어주고 왕건인 것처럼 미끼 역할을 해줘가지고 겨우겨우 왕건이 목숨만 살려가지고 나오게 되죠. 그 신순겸이라는 장군이 요거를 하게 됩니다. 공산전투에서 왕건은 대패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 뒤에 여기서 처음에는 패배를 했지만 그 다음에 3년 뒤에 있었던 고창전투에서는 왕건의 군대가 반대로 견훤의 군대를 격파를 했어요. 이겼어요. 여기서는 이기고 고려가 주도권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겪고 나서 뒤에 견훤이 내부 분열이 좀 있었어요. 견훤이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견훤이 아들들이 있겠죠. 자기 아들들이 있는데 여기도 뭐 아들이 첫째, 둘째, 셋째 쭈루룩 있겠죠. 그런데 장남에게 물려주지를 않고 장남 신검이 있는데 그 막내 아들을 굉장히 이뻐한 거예요. 금강이라는 막내를 이뻐해서 그 막내한테 후계 자리를 물려주려는 그런 액션을 보이니까 첫째 아들이 가만히 안 있는 거죠. 나한테 물려주지 않는다는. 그래서 자기 아들하고 불화가 생겨가지고 아들 신검이 이를테면 견훤 입장에선 반역을 한 거죠. 그래서 아들에 의해서 김제 금산사라는 사찰에 감금이 돼 있다가 유폐가 됐었다가 기적적으로 탈출을 해가지고 어디로 오느냐? 고려로 옵니다. 고려에 투항을 해요. 얼마나 아들이랑 사이가 안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까지 죽자고 싸운 적군한테 투항을 하는 거죠. 아마 견훤도 다 계산을 했을 거예요.
왕건의 품성이나 이런 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투항을 했을 때 굳이 자기를 죽이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어떤 확신이 있으니까 투항을 했겠죠. 견훤의 예상대로 왕건은 견훤을 굉장히 예의 바르게 성대하게 맞아줬고요. 잘 대접을 해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 35년도 됐을 때 신라가 이제 항복을 해옵니다. 신라 경순왕이 고민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소문을 딱 듣고 나서 견훤마저 투항을 해서 이걸 다 받아줬다는 소식을 듣고 김부도 생각이 많았겠죠. 신라는 이제 너무너무 약해진 상태예요. 너무 약해진 상태니까 이대로 그냥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아서 망하느냐, 아니면 대접을 잘 해줄 대상을 골라서 어떻게든 희생을 줄여보는 방식을 택할 것이냐, 이 고민을 했을 때 견훤의 투항 소식을 듣고 이를 왕건이 성대하게 맞아줬다라는 얘기도 듣죠. 여기 인격에 좀 걸어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신라가 경순왕이 통째로 나라를 들고 고려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도 왕건은 마찬가지로 이 경순왕 김부를 매우 성대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대접을 해주었고요. 최초의 사심관으로, 경주 지역의 사심관으로 이 김부를 그대로 임명을 하면서 실제 김부의 일상생활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요 장면을 보면 지금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신라를 흡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견훤이라고 하는 후백제의 중심 인물까지도 지금 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전투가 있습니다. 일리천 전투가 있어요. 이 견훤의 아들 신검이 이끄는 후백제의 군대가 일리천에서 이제 고려의 왕건하고 싸우는데 여기서 이제 패배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완전히 후삼국이 통일을 하게 됩니다. 이 순서를 기억을 해주세요. 지금 후백제 군들은 얼마나 헷갈려요. 우리의 그 시조나 다름이 없는 견훤이 여기에 들어가서 지금 고려에 투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 견훤이라고 하는 인물을, 후백제를 세운 사람을 대상으로 후백제인들이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완전히 후백제까지 흡수하고 나서 삼국 통일을, 후삼국 통일을 이루어내게 되는 거예요. 이 단계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공산전투, 고창전투, 그 다음에 견훤의 투항, 신라가 항복하고 마지막 일리천 전투까지 순서를 머릿속에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반도에는 고려라는 하나의 나라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새롭게 탄생한 단일 국가로 고려는 어떻게 발전을 해가는가? 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태조 왕건의 정책이 있겠죠. 첫 번째 왕이죠. 왕건. 민족을 재통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한반도에 고려라는 하나의 나라로 정리를 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요. 태조가 그 민족을 다시 한번 통일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일단은 전쟁을 안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안 하고 피를 안 흘릴 수 있으면 최대한 흘리지 않는 굉장히 평화주의자적이고 포용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왕건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발해가 멸망한 다음에 고려 쪽으로 망명을 하거든요. 발해 왕족들이. 발해의 세자 대광현을 비롯해서 발해 유민들을 따뜻하게 또 맞이해 주게 됐고요. 왜냐하면 이들은 서로 뿌리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라를 병합하고 후백제를 멸망시켜서 진정한 의미로 우리를 재통을 시켰다라는 평가를 고려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오랫동안 전쟁이 너무 지속이 됐어요. 지금 통일신라의 후반부 하반기부터 백성들은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후삼국으로 찢어지게 되면서 계속해서 전쟁이 반복됐거든요. 일단 지금 통일을 하긴 했지만 일반인들의 생활은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민생을 안정시키는 게 굉장히 시급한 상태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 조세를, 세금 내는 거 있죠? 이거를 10분의 1로 확 낮춰줘요. 이 정도 파격적인 거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다시금 자리를 잡게 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그래서 이 10분의 1로 이 세금을 확 줄여주고요. 흑창이라고 하는 걸 설치합니다. 흑창이 뭐냐? 흑창.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기 날개 설명에 나와 있는 흑창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일종의 빈민을 구휼하는 그런 창고를 만든 거죠. 여기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나눠주는 곡식 창고 같은 걸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왕건이 만든 흑창을 나중에 후대 임금이 확장을 시켜가지고 여기에 쌀을 더 많이 넣어서 의창이라는 걸로 크게 성종 때 확대를 시키기도 합니다.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호족을 통합하고 견제하는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 통일을 해서 이제 왕으로 등극은 했는데 사실 왕건은 왕족은 아니잖아요. 왕건은 아니고 호족이었다가 등극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왕건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뭐 나랑 똑같은 호족인데 내가 왜 얘를 갑자기 왕으로 모셔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에게도 돈과 사람과 군대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호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유력한 호족이 왕건에게 등을 돌려버리면 이제 막 통일을 했는데 또 두 번째로 내분에 휩싸일 수도 있으니까 이 호족들을 안정적으로 통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왕건이 고민을 하다가 뭘 하냐면, 이 고려를 개국하는데 도움을 준 공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개국 공신들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한테 왕시성을 줘가지고 사성정책이라고요. 왕족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아주 유력한 호족의 딸들하고는 안전하게 결혼을 해요. 가족이 되는 거죠.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배신을 하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혈통으로 묶어버리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역분전이라는 걸 줍니다. 역분전. 이거는 일종의 공신들에게 나누어 준 토지예요. 국가가 빼앗을 수도 없고 이 공신들에게 주어진 역분전은 대대손손 계속 물려주는 겁니다. 아직 제대로 된 어떤 토지 제도가 정착하기 전에 이제 공신들에게 공로에 따져가지고 준 토지예요. 역분전이라는 게 있었다. 약간 이건 어떤 제도를 초월하는 토지가 되겠죠.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호족을 통합만 하는 게 아니라 당근만 줄 수는 없잖아요. 채찍도 있어야겠죠. 견제책이 있는데 사심관 제도가 있어요. 특정 지역에다가 김부가 여기로 임명이 됐었던 사람이잖아요. 중앙의 고위 관리를 자기 출신 지역의 사심관으로 임명을 해서 그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한테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수도는 개성이잖아요. 근데 뭐 강원도 출신의 누군가가 중앙관리가 됐어요. 그렇다면 그 강원도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뭐 이렇게 역모가 일어났다. 그러면 안 되지만은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은 그 관리가 맡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나중에 덤터기 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지역을 세심하게 관리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이 호족들의 세력을 서로 견제하게 하는 견제책이었고요. 사심관 제도, 그리고 기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인은 인질로 바꿔 읽어도 무방합니다. 지방에 있는 이 호족들 견제하고 해야겠죠. 그래서 지방의 호족들의 자식들을 대신 기인이란 이름으로 끌어올려서, 명목은 수도에서 뭐 유학시켜준다 뭐 이런 거지만 실제로는 인질이라고 봐야죠. 아들이 잡혀 있으니까 허튼 수작을 못하도록 그런 걸 꾸준히 진행을 했던 거예요. 이런 걸 적절히 가감해가지고 씁니다. 그리고 이제 왕건의 가장 큰 어떤 이 사람에게 주어진 과업은 고려라는 나라가 앞으로 쭉 이어질 수 있게 시스템을 마련을 해야 되는 과제가 이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통치 규범을 제시를 해야 되겠죠. 자기가 죽고 난 다음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조가 관리들이 지켜야 될 책으로 정계라는 책하고 계백요서라는 책을 만들어 놨고요. 후대 왕들에게 남겨주는 메시지로 훈요 10조라는 것도 써놓습니다. 이런 거를 착실하게 준비를 했다라는 게 또 왕건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고려를 이어받았다라는 뜻으로 고구려를 이어받았다는 뜻으로 고려라는 국명을 정했을 정도면은 고구려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땅을 회복해야 된다는 생각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북진 정책을 합니다. 북진 정책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기에 가까운 서경, 평양 지역을 굉장히 중요시한 특징을 볼 수가 있고요.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책을 씁니다. 만부교 사건이라고 있어요. 거란이 이제 고려에 친구하자고 선물을 준 게 있는데, 낙타 50마리를 수교하자고 선물을 줬는데 이거를 만부교라고 하는 다리에 묶어놓고 싹 다 굶겨 죽인 사건이에요. 그 외교적으로 상당히 논쟁이 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특정 친하게 지내고자 했었던 국가가 있고 아니다 싶은 국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강경책을 하는 것도 대단한 특징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등장한 정종을 보면은 거란이 이 얘기 듣고 나서 가만히 안 있을 거잖아요.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니까 거란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특수군대도 편성을 해서 키웁니다. 광군이라고 하는 군대를 편성해서 키우는 기록이 보여요. 자, 그리고 광종 때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 그 앞에서 태조 왕건하고 사실 여기 정종 전에도 누구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해종이라고 또 있는데, 왕건이 여기서 결혼 정책을 쓰다 보니까 이름난 호족의 유력 호족의 딸들하고 전부 결혼을 해요. 그래서 왕비만 한 29명 정도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자녀가 많이 출산을 했다는 건데, 자녀들이 너무 많으면 왕건이 살아있을 때는 괜찮지만 죽고 나면 서로가 서로의 집안, 그 외갓 집에서 당연히 기대를 좀 하지 않겠어요? 우리 손주가 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그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를 겪었는데, 이거를 정리를 하면서 등장하는 혜성같이 이런 걸 정리하는 사람이 광종이라는 사람이에요.
광종 때부터 왕권이 조금 안정화되고 강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뭔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다는 거겠죠. 광종이 뭐 했을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호족을 눌러야 돼요. 자, 호족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첫째, 노비안검법이라는 걸 합니다. 안검이 뭐냐면 꼼꼼하게 다시 살펴보고 검사한다는 뜻이에요. 뭐를? 노비를. 이걸 검사를 왜 할까요?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은 없나? 이걸 한번 보고 만약에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걸로 속아서 노비가 된 사람이 있으면 다시 일반인으로 환원시켜주는 작업을 한 거예요. 이런 걸 왜 하냐면 이 노비가 다 누구 집 호족집에 들어간 노비거든요. 그들의 노동력과 그들의 병력이 된 거죠. 그러니까 호족의 경제적인 기반으로 노비가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비는 사람으로 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노비가 먹고 자고 경작하고 하는 거에서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지 않는다는 거죠. 국가 군대에 입대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 노비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백성이지만 우리한테 백성의 의무를 다하지는 않는 이 노비는 정말 호족의 경제적인 기반을 탄탄히 다져주는 거죠. 경제권 및 경제력 및 군사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사병으로 전환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호족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이 사람들 일반인으로 만들어주면 나라에 다시 세금 내겠죠. 그리고 나라에서 군인으로 쓸 수도 있겠죠. 약해진 국가의 재정을 확충하는 이중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비안검법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충성하는 신하를 양산을 해야겠죠. 인재를 키워야 됩니다. 과거제도를 실시합니다. 과거제. 중국의 후주에서 귀화를 했었던 쌍기라는 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사신으로 왔다가 몸이 아파가지고 우리나라에 눌러 앉게 되거든요. 그 쌍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건의하는 방식을 취해가지고 과거제도를 드디어 실시를 하게 되고요. 이 시험을 통해서 자기한테 충성할 인물들을 뽑는 거죠. 이것도 왕권을 상당히 강력하게 만들어줬겠죠. 그리고 왕이 정점에 있어야 됩니다. 왕이 정점에 있고 신하들이 밑으로 쭈루룩 내려가야 되니까 신하들이 쭈루룩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는 그들이 입은 옷만 봐도 저 사람 누구, 저 사람 누구 다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복장 제정해야겠죠. 공복을 제정합니다. 관리의 복색을 이 형태나 색깔을 관등에 따라서 자색, 단색, 피색, 녹색으로 구분을 합니다. 레벨을 바로 나눠 놓은 거죠. 왕, 밑으로 줄을 세운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스스로 칭제 건언을 합니다. 스스로 황제라 칭하고요. 광덕이나 준풍같이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을 합니다.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연호를 사용을 한 거죠. 상당히 단단한 왕권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거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광종 때 이런 일들이 진행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뒤쪽에 이어지는 사람들을 좀 보겠습니다. 경종이 등장을 하면은 이제 슬슬 문제가 되고 있었던 거는 토지입니다. 토지. 이 토지 제도를 또 정비할 필요가 있었어요. 경종 때 전시과 제도라고 하는 게 마련이 되게 됩니다. 경제적인 내용은 뒤에 한번 또 나올 테지만 한번 보면 전시과를 마련을 해서 전직과 현직 관리들에게 토지에 대해서 수조권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거를 권한을 주는 거예요. 수조권. 수조권이 뭐냐면 그 지역에 세금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데 아직은 전직 관리한테도 주고 현직 관리한테도 주네요. 그러면 땅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데 은퇴를 하고 나서도 계속 무언가 주어진다면 땅은 무한정 있는 게 아닌데 사람은 계속 생기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부족해지겠죠? 이 제도로는 안 된다라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뒤시기로 갔을 때 토지 제도가 계속해서 개선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광종만큼이나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성종입니다. 고려에도 성종이 있고요. 조선에도 성종이 있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뭔가 통치 시스템을 정비하고 완비한 사람들한테 이런 거를 쓰죠. 얼마나 또 한 일이 많으면 일울성자를 써가지고 성종이라고 하겠어요. 자, 성종의 업적을 한번 볼까요? 성종 시기에 고려는 획기적인 변화를 하나 또 맞이하게 됩니다. 유교 정치 시스템을 확정을 하는 거가 요 사람 때 있었던 거예요. 이 성종이 최승로라고 하는 유학자를 시켜서 시무 28조를 올리게 됩니다. 유교적인 가치관에 맞춰가지고 국가를 다스리는 방식을 28가지를 제안을 받은 거예요. 요거를 가지고 와서 정치 이념으로 유교를 채택을 하고 이거는 유교를 채택한다는 건 왕권을 강화시킨다는 거랑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요걸 수용을 해가지고
유교가 정치 이념으로 등장을 하고요. 고려는 종교적으로는 불교 국가가 맞아요. 불교 국가지만 정치적으로는 유교를 추구하는 모습을 꾸준히 이어가게 됩니다. 자, 통치 시스템을 어떻게 정비를 했느냐? 중앙부터 볼게요. 이성육부를 두고요. 중추원과 삼사가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고려만의 이 기구로서 도병마사하고 식목도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알아두시고, 지방제도는 어떻게 됐느냐? 지방의 주요 지역에 12목을, 목이라고 하는 거를 12개를 설치를 하고, 왕이 임명한 지방관이 여기에 파견이 돼요. 뭔가 왕의 입김이 지방에도 닿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향리를 제도화로 향리 제도를 마련을 해서 지방의 크고 작은 호족들을 여기에 편입을 시켜요. 호족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왕 밑으로 뭔가 직급을 갖고 있는 무언가는 아니었는데 왕이 지방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마을 단위로 관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방관을 파견한다고 해도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은 그 정세에 어둡죠. 이를 보조할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랐던 사람들, 세력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리라는 걸로 편입을 시켜가지고 중앙의 관리를 보조하게 하는 거죠. 이런 거를 제도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제도 정비해야겠죠. 왕한테 충성하는 유학자들을 길러내려면. 그래서 학교 세웁니다. 국립대학으로 국자감을 세우고요. 그리고 12목의 주요한 장소마다 박사를 파견을 해서 지방의 교육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마련을 했어요. 이게 통치 시스템의 정비고요. 경제와 사회와 문화 정책을 대표적인 걸 좀 보면 자, 의창과 상평창의 설치. 태조 때 흑창을 설치했었죠. 사람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대대적으로 확대, 개편을 해가지고 의창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물가를 조절하는 기구로서 상평창을 만드는데 수도인 개경과 중요하게 여겼던 서경, 평양이죠. 그리고 12목에 요거를 각각 다 설치를 해요.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올라갈 것 같으면 쌀을 풀어주고 너무 내려갈 것 같으면 걷어들이고 하는 걸로 물가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나라가 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되게 이건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였어요. 상평창의 존재도 기여를 같이 해주시고요. 중요한 게 또 이제 화폐가 등장을 합니다. 건원중보라는 화폐가 또 등장을 해요. 성종 때. 그리고 이제 유교적으로 시스템을 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최숙노 같은 유학자들은 이때다 싶기도 했겠죠. 그래서 유교, 유학적인 어떤 마인드를 고려 전반에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 이전에 그 태조 왕건은 이거 꼭 해야 된다고 하면서 유언회까지 남기고 죽었었는데 이거를 뒤집어서 불교 행사하고 다른 종교 행사들 연등회하고 팔권회를 성종 때 잠깐 이제 폐지를 합니다. 이때는 요 유교적으로 뭔가를 만드는 게 너무 쭉쭉 진행될 때라서 이런 거 하느라고 돈 너무 많이 씁니다. 이런 거 하지 말아요. 해가지고 잠깐 폐지가 됐었던 적이 있는 거예요. 연등이랑 팔관회가 폐지되기도 했었다. 이것도 그냥 상식선에서 알아두시고요. 대외적인 정책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거란한테 뜨뜻미지근하게 계속 하죠. 그래서 거란이 이걸 두고 계속 보다가 결국에는 침략을 하게 됩니다. 거란이 처음에 침략을 해서 들어오는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전혀 피해를 보지 않고 이거를 무마를 했어요. 서희라고 하는 대단히 유능한 외교 관리가 있었죠. 이 외교관이 가서 자기의 새치혀로 외교적인 담판을 해서 거란을 그대로 물러가게 했고요. 거란이 가지고 있었던 강동 6주라는 영토까지 획득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성종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뒤에 약간 시련기가 다가옵니다. 어떤 시련이 오냐면 현종 시기에 시련이 오는데 일단 제도적인 부분부터 볼게요. 현종 때에는 지방의 제도도 완비를 좀 해놓으려는 모양이 보여요. 5도, 일반적인 행정구역을 5개로 크게 나누고요. 양계라는 군사행정구역이 나뉘어요. 뭔가 분계선에 해당하는데 이런 걸 만들었겠죠? 그래서 지방제도를 확립을 하고요. 그리고 대외관계로서는 저 위에서 한번 거란이 1차 침입을 하죠? 근데 서희가 외교 담판을 해서 그러니까 거란이 우리한테 속아서 땅 뺏기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속았다는 걸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2차 침입하고 3차 침입을 받게 됩니다. 그게 현종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굉장히 가열차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 좀 위기였어요. 현종이 개경을 떠나가지고 저기 전라도 나주까지 피난을 갔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왕이 수도를 떠나서 먼 곳까지 피난을 갔으니까. 그래서 거란이 너무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거란의 침입을 극복하려고 이제 종교적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대응을 하는 방책으로 초조대장경이라고 하는 거를 이때 또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서 거란아 물러가라 하는 그런 작업을 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대외 관계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현종까지가 중반까지가 얘기고요. 그러면 고려의 통치 체제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정비가 돼가지고 어떻게 굴러갔느냐 세부 내용이 지금 밑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고려의 통치 체제 어떻게 생겼는지 보겠습니다. 자, 통치 중앙이 있고 또 지방이 있고 할 텐데 자, 중앙의 정치 조직을 먼저 볼게요. 이성 육부가 있어요. 이성. 중서문화성이 있습니다. 제일 높아요. 재신과 낭사라고 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중앙의 최고 관서입니다. 여기가 중앙 최고 관서고요. 여기에 머리가 문하시중인데 이 사람이 국정총괄자입니다. 장관이죠. 국정총괄자. 그리고 밑으로 상서성이 또 있네요. 아래로 육부를 관장하면서 행정 업무를 집행했었던 기구가 되겠고 실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야겠죠. 그게 육부입니다. 이부, 병부, 호부, 형부, 예부, 공부 이거는 나중에 조선시대에도 똑같이 나오는 유교적인 어떤 명칭이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추원, 군사적인 기밀과 왕명 출납을 담당했던 기구, 중추원이고요. 자, 어사대가 있습니다. 약간 우리도 암행어사 출도요 뭐 이런 거 있죠. 어사대는 관리의 감찰과 탄핵을 담당하는 관리를 감찰하는 관리죠. 요 어사대가 있고 그리고 삼사가 있어요. 이거는 고려시대의 삼사는 단순 회계부서입니다. 여기는 회계부서고요. 다만 나중에 뒤에 조선시대의 삼사가 나와요. 조선시대의 삼사는 굉장히 중요한 언론기구들이기 때문에 홍문관이나 이런 거 이름은 같은데 전혀 다른 기능으로 나오는 게 있다. 한번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도병마사, 식목도감 되게 특이한 거죠. 요 고려에 있었던 특수 기구들인데 도병마사라고 한다면 병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잖아요. 국방이나 군사 문제를 담당을 하는 기구입니다. 근데 이제 원간섭기가 되었을 때 나중에 그 충렬왕 때에 도평의사사란 이름으로 약간 격화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식목도감, 법제, 격식 이런 문제를 담당했었던 이런 거랑 관련된 입법을 했었던 기구가 식목도감이에요. 뭔가 국가 행사를 치러야 될 때 어떤 룰을 만들고 하는 게 있겠죠? 그런 거를 식목도감이 맡아서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대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사대에 관원하고요. 어사대에 관원하고 중서문화성의 낭사라고 있었죠? 요 둘로 이루어져요. 이 둘로 구성이 돼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왕이 독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안전장치를 걸어놓은 거예요. 그게 대관입니다.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이 대관, 어사대에 관원하고 중서문화성의 낭사로 팀이 짜여진 대관이 하는 일은 간쟁, 봉박, 서경입니다. 이거의 세 가지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었어요. 날개 설명에 되어 있죠. 간쟁이 뭐냐면 왕이 정치적으로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전하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간쟁이고요. 봉박은 뭐냐면 왕이 뭐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왕명이 뭐가 내려와요. 근데 이거 뭔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 왕의 봉인을 뜯지 않고 이거 나 시행 못합니다 하고 다시 반환시키는 거예요. 그게 봉박입니다. 그리고 서경권, 왕이 관리를 임명해요. 그럼 나 혼자 임명하는 게 아니고 이들이 같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관리의 임명에 동의하지 않을 권한이에요. 서경권, 내가 사인을 하거나 안 하는 건 내 관리인 거죠. 그러니까 왕이 내가 나 요새 얘가 이쁘니까 얘를 내가 뭐 관리를 하겠어. 이거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즉흥적으로 뭔가 이 정치를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를 여러 부분에서 제한하고 균형 있게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세 가지의 굉장한 권한을 행사했던 게 대관입니다. 대관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면 왕은 폭정을 행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런 안전장치가 고려의 중앙정치 시스템에 존재했다. 대단히 발전된 모습이죠. 왕이라고 자기 맘대로 뭐 막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지방은 어땠느냐? 자, 지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의 행정조직하고 이제 군사나 관리 부분이 등장을 하는데 자, 5도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5도를 만들었던 게 나왔어요. 일반 행정구역인데 우리도 지금 경기도 뭐 이런 식으로 강원도 도가 있잖아요. 옛날에도 지방을 이렇게 크게 단위를 묶은 거가 도였는데 5개의 5도 일반 행정구역이 있고요.
여기에 안찰사라고 하는 관리를 파견을 해요. 그리고 도 아래로 주, 군, 현이라고 하는 세부 행정구역을 설치를 했었고 지방관을 다 파견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때는 물리적으로 그 지방관을 전부 파견은 못하고 지방관이 들어간 현이 있고 안 들어간 속현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촘촘하게 왕명이 전달이 되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게 오도의 상황이고요. 그리고 양계가 있습니다. 북계하고 동계라는 데인데 다른 나라하고 국경을 대고 있는 저기 윗동네 경계선 국경지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군사적인 행정구역이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리를 했어요. 양계에 파견되는 건 안찰사가 아니고 병마사입니다. 뭔가 군사랑 관련된 권한의 직함이라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특수행정구역, 향과 부곡과 소가 있습니다. 양인은 양인인데, 그러니까 일반인은 일반인인데 일반인보다 대우를 천하게 받았던 일반인들, 차별 대우를 받았던 특수행정구역이에요.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일반인인데 일반인들하고는 조금 달랐어요. 신분적인 차별을 받았고 마음대로 이주하는 것도 이사도 못 가게 했고요. 약간 힘든 노동을 도맡아 하는 뭐 종이를 만든다든지 소금을 만든다든지 숯을 구워서 바친다든지 하는 식으로 궁궐에 왕실에 바쳐야 되는 어떤 품목이 좀 정해져 있고 그 노동에 종사해야만 하는 여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존재를 하더라.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군사제도하고 관리 등용제도 볼게요. 군사제도는 중앙과 지방이 있겠죠. 중앙에 이군이 있어요. 왕 지키는 친위부대가 있어야겠죠. 이 국왕의 친위부대 이군이 있고요. 수도 지켜야죠. 육위가 있습니다. 수도를 방어하고 국경을 방어하는 진짜 중앙군, 센터군이 있는 거죠. 요렇게 2군 6위가 있고요. 지방군은 뭐가 있냐면 주현군이 있어요. 오도에 주둔한 예비군. 얘네는 주현군은 이제 그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에서 주로 이제 담당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주현군이 있고 주진군은 뭐냐면 양계라고 하는 이 군사 접경 지역에 주둔했었던 상비군입니다. 주현군은 평소엔 일반인이에요. 그냥 예비군이고 여기 주진군은 군인이죠. 상비군입니다. 항상 준비된 군인 집단도 여기에는 존재를 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관리는 어떻게 등용을 하느냐? 과거 제도로 하죠. 광종 때 쌍기의 건의로 실시가 됐으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서도 그냥 일반인이면 양인 이상이면 응시는 할 수가 있었어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지만은 카테고리를 보니까 문과가 있고요. 잡과가 있고요. 승과가 있습니다. 이 조선시대랑 조금 달라요. 과거 제도가. 자, 문과. 글짓기 능력을 보는 제술과가 있습니다. 정책시험 보는 게 있고요.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 정도를 보는 명경과가 있습니다. 뭐 주관식, 객관식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문과가 있고요. 그리고 잡과. 잡과라고 하니까 되게 이상한데 지금은 공부 엄청 많이 해야 되는 법률, 회계, 지리 이런 기술적인 부분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하급 향리의 자식이나 백정들이 주로 응시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이랑 너무 반대가 되죠. 지금은 공부 진짜 잘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거에 해당하는 게 예전에는 문과보다 못한 잡과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특이한 게 이 승과의 존재입니다. 승려가 되는 시험이 있었어요. 승려가 되는. 승려 대상의 과거제도고요. 교종선과 선종선으로 구별을 해서 실시를 했고 고려의 대단히 특이한 점입니다. 제도화가 되어 있다는 건 공식적으로 인정은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정받은 승려들 중에서는 사실 뭐 왕자들도 고려시대에는 왕실의 왕자가 많으면 한두 명은 출가를 해서 승려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뭐 대각곡사 의천 같은 케이스가 대표적인 케이스겠죠. 그래서 불교가 국가 종교로 여전히 융성은 하고 있었고 체계적으로 국가에서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승과가 있었다는 거는. 이 승과. 요 시험을 봐야만 승려로 인정을 하니까 뭐 관리도 나름대로 되기는 했겠죠. 대단히 특이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인정받은 승려들 같은 경우에는 왕사나 국사로 임명이 되어서 대단히 또 존경을 받았죠. 이거 뭐 거의 뭐 정승판서 버금가는 대접을 받았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조선시대의 과거 제도를 배울 때에는 문과하고 무과를 배우시는데 여기는 지금 무과가 없어요. 무과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제도로 무신들을 뽑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신을 좀 하대하는 풍조인 거죠. 제대로 된 시스템조차 없는 거예요. 그때그때 모집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군대가 기본적으로 상비군이 지금 중앙에 있고 그리고 지방에도 상비하는 주진군이 또 있고 하다 보니까 따로 이거를 뽑는 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제도화가 되려면 좀 나중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고려시대에는 무신을 뽑는 제대로 된 상시 시험도 없을 정도로 사실은 문과나 잡과에 비해서 심지어 승과에 비해서도 못한 무신들이 등극을 하는 방법에는 무신이 되는 방법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자잘한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그때 뽑던지 아니면 그냥 들어가던지 아니면 어떤 제대로 된 직책도 없이 비정규직처럼 일을 하던지 요런 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무신들이 좀 차별받았구나 라고 하는 게 제도가 없는 거에서부터 보여요. 이게 나중에 곰고 골마서 무신정변으로 터지게 되는 거죠. 밑에 살짝 나와 있는 음서제도 볼게요. 음서. 아들, 사위, 친손, 외선에게 모두 볼 수 있었던 혜택인데 일종의 낙하산이라고 봐야겠죠.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리로 등용될 수 있는 제도고 약간 특권이고요. 왕족이나 공신의 후손 또는 5품 이상의 고위 문무 관리의 자손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할아버지, 아버지 대단한 사람 두시면 시험 안 보고도 들어가는 게 있었다라는 거죠. 음서제도가 존재를 했다. 요거 한번 봐주시고, 그러면 이제 지금 고려의 사회가 뭔가 무신이 크게 인정받는 사회는 아닌 것 같고 문벌 위주로 뭐가 돌아가는구나 라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문벌 귀족 사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자겸의 난부터 볼게요. 문벌 귀족이 대체 뭐냐? 이상한 말이거든요. 문벌 귀족이란 말 자체가. 초기에 고려 초반에는 지방에 호족들이 있고 신라의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들이 이제 막 개혁을 하는 마당에 이들이 원래 딱 들어와가지고 중앙에 진출을 해서, 이전에 신라에선 이거 못했었잖아요. 지방의 호족들이나 육두품이. 근데 이제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그거를 이제 뿜어낼 수 있는 새로운 왕조로 좀 바뀌었기 때문에 중앙으로 쭉쭉 진출을 합니다. 그러면 드디어 권력을 잡았어요. 이거 놓치기 싫겠죠. 그래서 여러 대에 걸쳐서 자기네 집안에서 계속 고위직을 배출을 똑같은 집안에서 하는 거고, 누대에 걸쳐서 고위 관직자를 배출하면서 자기네들끼리 혼사를 맺기 시작을 해요. 겹겹이. 왜 우리도 이렇게 회장님들, 높은 기업, 대기업들은 서로 자녀 2세, 3세가 다 결혼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략 결혼을 통해서 겹겹이 이어져서 귀족 계층을 형성을 해버린 겁니다. 자기네들끼리 다 나눠 먹는 거예요. 이걸 문벌 귀족이라고 합니다. 문벌 귀족 가문이 두둥하고 등장을 해요. 옆에 날개 설명이 추가로 달려 있는데 과거제도 그리고 음서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이걸로 관직을 독점합니다. 요거. 그리고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에게 음서만 주지 않았어요. 땅도 줍니다. 공음전이라는 게 또 있어가지고 세습이 가능했었던 땅이기 때문에 국가에 반납하지 않는 땅, 이런 게 반복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문벌 귀족이 갖고 있는 땅은 국가가 회수할 수 없는 굉장히 거대한 대토지를 소유하게 되면서 나라가 뺏을 수 없는 재산, 나라에 바치지 않아도 되는 순수 자기들 재산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는 땅을 빼앗기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었단 얘기예요. 이 문벌 귀족 집단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제일 유명했었던 문벌 귀족이 바로 이자겸 집안이에요. 이자겸은 지금으로 치면 진짜 금수저 내지는 다이아수저라고 봐야죠. 이자겸의 권력 독점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는데 이 왕실의 외갓집이 되는 거를 반복해서 경험을 하면서 엄청난 권한을 누리게 된 거예요. 왕비를 굉장히 많이 배출을 한 거죠. 이자겸도 딸들을 다 왕비로 만들었어요. 첫째 딸, 둘째 딸 다. 근데 이 왕비를 겹겹이 혼사를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딸들을 다 왕비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여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딸을 먼저 시집 보내가지고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손자죠. 이 손자한테 또 자기 또 다른 딸을 또 시집 보내는, 그러니까 자기 딸과 손주를 결혼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모하고 조카가 결혼하는 이상한 모습까지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굉장히 겹겹이 독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자겸이 나중에 욕심이 지나쳐가지고 자기한테 반발할 만한 세력을 전부 숙청을 하면서 왕을 굉장히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 자기의 손주이자 왕이었던 인종을. 그래서 어떤 식의 흐름이 나오냐면, 자, 이자겸의 세력이 지나치게 권력을 독점을 해버립니다. 인종이라고 하는 왕의 측근 세력이 반발을 하고, 인종도 할아버지이자 장인어른인 이자겸이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제거를 하자는 계획을 짜게 되는데 요거를 이자겸이 눈치를 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자겸이 척준경이라는 무신을 꼬셔가지고 난을 일으키는 것이 이자겸의 난입니다.
그래서 이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가지고 실제로 인종이 유폐가 됐었어요. 밀착 감시를 당하면서 원래 이자겸의 계획은 자기 딸이자 왕비이죠. 시켜가지고 독살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왕비들이 여기 딸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서 교묘하게 이제 그 명을 어기면서 인종의 명줄이 길어진 거죠. 그리고 인종도 조용히 반격을 준비를 합니다. 둘이 원래 그렇게 결이 잘 맞진 않아요. 이자겸이랑 척준경이. 그래서 이간질을 살살 한 거죠. 나중에 이거 성공한다 한들 너한테 제대로 된 보상이나 해주겠냐? 뒤통수 치지 않겠냐? 지금이라도 네가 내 편에 서준다면 너의 죄는 내가 묻지 않겠다. 라고 인종이 척준경을 살살 꼬셔가지고 회유를 해서 이자겸을 쳐내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인종은 나중에 자기가 이자겸도 같이 축출을 했어요. 사실 이자겸은 이때 죽진 않았고요. 이자겸은 저기 영광의 법성포라는 데로 유배를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궁궐이 한번 홀라당 불에 타면서 왕실의 권위가 바닥에 뚝 떨어지게 됐고 이 난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왕을 도와서 이걸 수습했었던 김부식 등등등 원래 개성에 있었던 개경파하고 그 개혁을 좀 주장했었던 다른 서경파들이 성장을 쭉쭉 하게 되면서 또 다른 대립구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자겸의 난이라고 하는 게 가장 초반에 있었던 큰 사건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자겸의 난 다음으로 나온 거를 좀 보면은 마지막 부분으로 이자겸의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인종이 땅바닥에 떨어진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개혁을 해요.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시도는 해요. 근데 이 과정에서 개혁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김부식 같은 기본적으로 이제 보수파가 있어요. 개혁 같은 거 뭐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 보수파가 있고 인종이랑 좀 협상을 해가지고 왕권을 올리면서 좀 개혁을 하고 싶었던 묘청이나 정지상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서경파가 대립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김부식을 한번 볼게요. 이 사람 문벌 출신입니다. 문벌 출신의 유학자고요. 되게 낯이 익는 이름이죠. 이 사람 나중에 삼국사기를 편찬하는 사람이니까 묘청의 난을 진압하면서 굉장한 권세를 누리게 되고요. 자, 개경파와 서경파가 있습니다. 개경파, 서경파. 성격이 어떻게 다르냐면 자, 보수파. 개경파는 보수고요. 여기는 개혁 세력입니다. 대표 인물은 김부식, 서경파는 묘청과 정지상이 있습니다. 묘청은 또 승려 출신이고요. 이 사람의 뿌리는 어디 두고 있냐면 김부식은 신라 계통이기 때문에 신라를 이어받는 의식이 있고요. 이 묘청과 정지상은 우리는 고구려를 이어받아야 해 라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수파들은 명분은 중요하긴 하지만 당장 전쟁이 나고 하는 거는 불편하죠. 자기의 세력을 다 내놓아야 할 수도 있고 지금의 안정적인 권력 구도가 흔들릴 수도 있는데 다소간 조금 면이 안 설 수는 있지만 뭐 금나라하고 사대 관계 뭐 해야지 뭐 유지해야지 뭐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리고 이 서경파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저 오랑캐 애들한테 우리가 무슨 사대 관계를 하고 말이 되느냐?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자존심도 없는 국가였냐? 하면서 일어나면서 이게 모두 다 개경에 운세가 다해서 이렇다. 이제 우리가 개경은 그만 놓고 기운이 쭉쭉 솟아나는 서경으로 천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저 건방진 금나라 정벌해야 된다. 저 여진족 놈들 정벌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칭제 건헌합시다. 왕을 황제라고 하고 중국처럼 연호를 씁시다. 대표적으로 자주권을 좀 찾으려는 모양새가 보이죠. 그래서 사상적으로 얘네는 유교적인 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여기는 뭐 개경의 운세가 다했다라고 하는 게 풍수질이잖아요. 이런 사상을 들고 옵니다. 그럼 처음에 인종은 어디를 지지했느냐? 조금 서경파를 좀 지지하죠. 서경파가 얘기하는 거가 전부 다 왕권을 강화시키는 거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은근히 인종이 김부식이 뭐라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불편을 느끼고 있었고 더 이상 누군가에게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나의 힘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려고 인종도 고민을 좀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자, 얘네들이 서경이 이제 길지다. 평양으로 우리 떠나야 돼요. 라고 슬슬 서경 길지서를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서경파들이 서경 천도하자고 추진을 하고요. 여기에 보수파는 당연히 반대를 했겠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서경에 궁궐을 건설을 하고 칭제 건헌합시다. 금국 정벌합시다 하면서 일종의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개경파가 반대해가지고 천도하는 거는 급 중단이 되었지만 묘청은 이걸 완전 중단시키지 않았어요. 그것부터를 묘청의 난이라고 합니다.
묘청이 국호를 대위국으로 정하고 연호를 천계라고 해서 난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난은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에 의해서 1년 정도 격투 끝에 진압이 되면서 실패하게 되죠. 이거에 대한 평가도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서경파는 이거가 실패하면서 몰락을 하죠. 그리고 반란을 일으킨 지역이 됐기 때문에 서경의 지위가 바닥으로 추락을 하게 되고요. 김부식 등등등 이것을 진압한 문신 위주의 관료체제가 더 강화가 되면서 무신에 대한 차별이 여기서부터 엄청나게 심해지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훗날의 무신정변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되게 아까운 사건으로 많이들 평가를 하고 있어서 이거를 나중에 그 일제강점기의 민족주의 사학자 중에 신채호 선생이라고 있죠. 요분이 요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무 아깝다. 조선 역사상 1000년 동안 일어난 사건 중에 제일 안타까운 대사건이 바로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다. 이게 만약에 성공을 했더라면 우리는 개혁적인 성격의 고려를 만날 수 있었을 거고 몇 번의 전쟁도 잘 겪어냈을 거다. 그래서 안 겪어도 되는 시련들이 있었을 거다. 그렇다면 작금의 일제강점기도 안 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걸 연결해가지고 설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이런 평가가 또 훗날에 있었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밑에 개념 확인 퀴즈 잠깐 한번 마무리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X, OX 한번 볼게요. 태조 왕건은 광덕과 준풍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이 왕건이 쓰는 거 아니죠. 광종이 쓰는 거죠. 성종은 최고 유학기관으로 국자감을 설치했다. 이건 맞는 얘기. 현종 때 초조대장경의 조판이 시작됐다. 거란이 침략하잖아요. 2차, 3차로. 맞는 얘기고. 어사대는 관리의 감찰과 탄핵을 담당했었던 기구가 맞네요. 이자겸이 칭제건원을 주장했다. 아니죠. 묘청이 주장을 했던 거죠. 아니에요. 자, 괄호하는 내용 중에 맞는 걸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태조 왕건이 후백제군을 상대로 승리한 전투는 고창 전투입니다. 공산에선 졌어요. 광종이 누구의 건의로 과거제를 실시하느냐? 쌍기의 건의로 이거를 실시를 하죠. 후주 출신의. 고려 시대에는 병마사 파견했던 곳은 양계입니다. 양계. 자, 그리고 법의 제정이나 각종 시행 규칙을 제정했었던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는 식목도감입니다. 요거는 간단한 개념 확인 퀴즈였고요. 요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냥 단순 암기를 한다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과관계가 나오는 그런 문제로 아마 구성이 되어 있을 건데 우리가 봤었던 고려 초반부터 중반까지의 정치적인 이런 흐름이 어떻게 문제의 출제가 되는지 기출문제로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